50년 전 창원의 한 낡은 공장에서 미군이 쓰다 버린 고물전차를 뜯어 고치던 회사가 있었어요. 직원들 손에 기름때가 마른 날이 없었고 회사 고가는 늘 텅 비어 있었죠. 그런데 2026년 지금 이 회사의 수주잔고가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30조 4천억 원이에요.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에요. 심지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빚에 허덕이던 회사였는데 지금은 고가 현금이 1조 원 넘게 쌓여 있어요. 대체 이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현대로템 이야기를 해볼게요. 시작 전에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런 국뽕 가득한 이야기 계속 들고 올게요. 먼저 이 회사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부터 짚고 갈게요. 현대로템의 뿌리는 1977년 창원에 문을 연 현대차량이에요. 처음엔 철도 차량을 만드는 회사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방위 산업에도 발을 들이게 돼요. 당시 한국군이 쓰던 미군의 노후전차 M48을 개조하는 일을 맡게 된 거예요. 지금이야 한국이 최첨단 전차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지만 그때는 남의 나라 고물 전차를 고쳐 쓰는 처지였던 거죠. 이 회사가 자체 개발 전차를 처음 만든 게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K1 전차예요. 1980년대 중반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1987년에 첫 양산을 시작했어요. 당시로선 국내 기술로 만든 첫 국산 전차라는 상징성이 컸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전차를 해외에 수출한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은 변방이었으니까요. 이후 현대로템은 한 단계 더 나아간 전차를 준비하게 돼요. 바로 K2 전차, 일명 흑표예요. 2000년대 초반부터 개발이 시작됐고 2014년부터 국군에 실전 배치됐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장전 장치와 능동 방호 기술을 갖춘 전차로 평가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전차를 만들어 놓고도 정작 수출로는 오랫동안 이어지지 못했어요. 방산 수출이라는 게 성능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부 간 신뢰, 납기 준수 능력, 그리고 결정적인 타이밍이 다 맞아떨어져야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타이밍이 2022년에 찾아왔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 전역에 재무장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라서 위기감이 남달랐어요. 폴란드 정부는 노후화된 자국 전차 전력을 서둘러 교체해야 했어요. 그런데 서방 국가들의 무기 생산 라인은 이미 포화 상태였어요. 독일도, 미국도 당장 원하는 물량을 빠르게 공급해줄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K2 전차가 등장해요. 2022년 7월 폴란드와 대규모 기본 계약을 맺었어요. K2 전차 1,000대에 K9 자주포까지 포함된 초대형 패키지였어요. 당시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수출 계약으로 평가받았어요. 폴란드 입장에선 빠른 납기가 핵심이었는데 현대로템은 계약 체결 몇 달 만에 실제 전차를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서방 무기 업체들은 통상 수년이 걸리는 일을 한국 기업들은 훨씬 빠른 속도로 해낸 거예요. 이 성과에 폴란드 국방장관까지 직접 나서서 만족감을 표시했어요. 빠른 납기, 검증된 성능,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삼박자가 맞아떨어진다는 평가였어요. 이후 폴란드와의 계약은 1차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2024년에는 2차 이행 계약, 업계에서 EC2라고 부르는 후속 계약까지 체결됐어요. 이 2차 계약의 영업이익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34% 안팎으로 추산돼요. 일반 제조업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수익률이에요. 이제 이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숫자로 한번 볼게요. 2021년만 해도 현대로템의 순차입금은 9,094억 원이었어요. 쉽게 말해 빚이 현금보다 9천억 원 넘게 많았다는 뜻이에요. 2022년에는 그 격차가 2,581억 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다 2023년 순차입금이 마이너스로 돌아서요. 빚보다 현금이 더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2024년에는 그 격차가 더 벌어졌고 2025년에는 순현금이 1조 원을 넘어섰어요. 불과 몇 년 사이에 빚에 허덕이던 회사가 현금 부자 회사로 완전히 탈바꿈한 거예요. 이어서 이 회사의 최근 실적을 살펴볼게요. 2026년 2분기 기준 현대로템의 매출은 1조 6,060억 원을 기록했어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3% 넘게 늘어난 수치예요. 그리고 이 시기 회사의 전체 수주 잔고가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했어요. 정확히는 30조 4,046억 원이에요. 지난해 말 29조 8천억 원 수준이던 수주 잔고가 올해 들어 꾸준히 늘면서 마침내 30조 원 벽을 넘어선 거예요. 이 30조 원이라는 숫자를 부문별로 나눠보면 더 흥미로워요. 철도 부문 수주 잔고가 19조 8,67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리고 방산과 기계 부문이 9조 8,197억 원이에요. 철도가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받쳐주고 방산이 높은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구조예요. 두 사업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 회사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셈이에요. 여기서 잠깐,
이 30조 원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한지 짚고 넘어갈게요. 방산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한 번 계약을 맺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전차를 팔고 나면 이후 수십 년 동안 부품 공급과 유지 보수 계약이 뒤따라와요. 업계에서는 이걸 락인 효과라고 불러요. 한번 고객이 되면 쉽게 다른 나라로 갈아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30조 원은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수십 년간 안정적인 수익이 뒤따라올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예요. 이어서 현대로템 앞에 놓인 추가 기회들을 살펴볼게요. 이라크에서는 노후 기갑 전력을 교체하기 위해 전차 250대 도입을 추진 중이에요. 사업 규모만 약 9조 원에 달해요. 페루도 K2 전차 54대와 장갑차 141대 도입을 논의하고 있어요. 루마니아 쪽 사업도 약 11조 원 규모로 거론되고 있고요. 이 네 나라의 잠재 수주 규모를 다 합치면 지금의 수주 잔고를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에요. 증권가에서는 이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고 있어요. 한 증권사 연구원은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이 파이프라인들이 순서대로 계약으로 이어진다면 매출 공백 없이 성장이 계속될 거라고 분석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 재무위기를 걱정하던 회사가 이제는 어느 나라와 계약을 맺을지 저울질하는 위치에 올라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현대로템이 서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떻게 순식간에 유럽 방산 시장의 중심으로 떠올랐는지 그 뒷이야기가 진짜 흥미로워요. 이어서 폴란드가 왜 하필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성공이 앞으로 한국 방산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계속해서 풀어드릴게요. 그럼 왜 하필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속사정을 좀 더 들여다볼게요. 사실 폴란드는 원래 독일산 무기를 선호하던 나라였어요. 같은 유럽연합 회원국이고 나토 동맹국끼리 무기 체계를 맞추는 게 여러모로 편했으니까요.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는 유럽에서 오랫동안 최강자로 불려왔어요. 그런데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폴란드는 당장 전차 수백 대를 빠르게 채워 넣어야 했어요. 그런데 정작 독일은 자국 군대와 다른 나토 동맹국들 물량 대기도 벅찬 상황이었어요. 레오파드 전차 한 대를 새로 만드는데도 부품 공급망 문제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도 사정은 비슷했어요. 생산 라인 자체가 이미 포화 상태였던 거예요. 이때 폴란드 국방부가 눈을 돌린 곳이 바로 한국이었어요. K2 전차는 성능 면에서 레오파드와 비교해도 크게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자동 장전 장치가 탑재돼 있어서 탑승 인원을 줄이면서도 발사 속도는 오히려 빨랐고 사격 통제 장치나 방호력 면에서도 세계 최상위권으로 평가받았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성능이 아니라 속도였어요. 한국은 이미 양산 체계를 갖추고 있었어요. 계약만 맺으면 곧바로 생산 라인을 가동할 수 있는 구조였던 거예요. 실제로 2022년 7월 폴란드와 기본 계약을 맺은 뒤 그해 12월에 벌써 첫 물량이 폴란드 현지에 도착했어요. 계약부터 인도까지 채 반년이 걸리지 않은 거예요. 서방 무기 업체들 사이에서는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여기서 폴란드가 선택한 방식도 흥미로워요. 단순히 완제품만 사들이는 게 아니라 현지 생산까지 함께 추진했거든요.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A2와 협력해서 K2 전차를 폴란드 현지에서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거예요. 이걸 폴란드형 K2, 업계에서는 K2PL이라고 불러요. 단순 수출을 넘어서 폴란드 안에 새로운 산업 기반을 만들어주는 셈이었던 거예요. 이 소식에 유럽 방산업계 전체가 술렁했어요. 그동안 유럽 시장은 사실상 독일과 프랑스 업체들의 텃밭이었거든요. 그런데 동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인 폴란드가 자국 최대 무기 도입 사업의 파트너로 아시아 기업을 선택한 거예요. 독일 국방 전문지들도 이 계약을 이례적인 사례로 다뤘어요. 자국 방산업체들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한국이 시장을 선점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였어요. 폴란드 국방장관이었던 코시니아크 카미슈는 계약 당시 직접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 납기와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가 한국이었다는 취지였어요. 이후 폴란드는 추가 물량까지 계속 늘려나갔어요. 2022년 첫 계약 당시 1,000대였던 도입 목표는 이후 2차, 3차 계약을 거치며 계속 확대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폴란드 사례가 한국 방산업계 전체에 미친 파급력이 정말 컸어요. 유럽 다른 나라들도 폴란드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루마니아, 이라크, 페루 같은 나라들이 잇따라 K2 전차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도 결국 폴란드에서 검증된 이 신뢰가 밑바탕이 된 거예요. 한번 성공 사례가 만들어지니까 다른 나라들의 문의가 줄줄이 이어진 셈이에요. 이어서 이 폴란드 계약이 현대로템의 재무 구조를 어떻게 바꿔놨는지,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이라크와 루마니아 사업이 실제로 어디까지 와 있는지 더 구체적인 숫자로 계속 짚어드릴게요. 이제 이 회사의 재무 상태가 실제로 얼마나 탄탄해졌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로 들여다볼게요.
작년 말 기준 현대로템의 부채 비율은 169%였어요. 언뜻 보면 높아 보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선수금을 뺀 실제 부채 비율이에요. 선수금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50% 초반대로 뚝 떨어져요. 방산계약 특성상 미리 받아놓은 계약금이 부채로 잡히는 회계상 착시일 뿐 실제 갚아야 할 빚은 그리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차입금 규모를 보면 이 회사의 체질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더 확실히 드러나요. 2026년 2분기 말 기준 총 차입금은 1,355억 원에 불과해요. 반면 회사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2조 5,273억 원에 달해요. 빚보다 현금이 20배 가까이 많은 구조예요. 2021년만 해도 순차입금이 9천억 원을 넘던 회사가 불과 몇 년 사이 순현금 1조 원이 넘는 회사로 완전히 자리를 바꾼 거예요. 그럼 지금 진행 중인 해외 사업들이 실제로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이라크예요. 이라크 정부는 노후화된 기갑 전력을 교체하기 위해 전차 250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요. 사업 규모는 약 9조 원으로 추산돼요. 중동의 뜨거운 사막 환경을 견뎌야 하는 만큼 현대로템은 K2의 중동형 모델인 K2ME를 제안했어요. 텁시 50도가 넘는 고온 환경에서도 정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량된 버전이에요. 아직 최종 계약 사면 전이지만 업계에서는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어요. 다음은 페루예요. 페루는 K2 전차 54대와 K808 차륜형 장갑차 141대 도입을 논의 중이에요. 규모로는 약 3조 원 수준으로 추산돼요. 그리고 루마니아 사업은 약 11조 원 규모로 거론되고 있어요. 이 네 나라의 잠재 수주 규모를 모두 합치면 30조 원을 훌쩍 넘어서요. 지금까지 쌓아온 수주 잔고를 한 번 더 뛰어넘을 수 있는 물량이 대기 중인 셈이에요. 한 증권사 연구원은 이 4개 파이프라인이 예정대로만 흘러가도 매출 공백 없이 성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내다봤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 재무 위기설이 돌던 회사가 지금은 어느 나라와 먼저 계약을 맺을지 저울질하는 위치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었어요. K2 전차가 국내 방산 장비 최초로 나토의 품질 인증을 획득했어요. 나토 품질 인증은 유럽 국가들이 무기 도입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국제 기준 중 하나예요. 이 인증을 받았다는 건 유럽 시장에서 앞으로 계약을 따낼 때 품질 신뢰도를 별도로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폴란드 하나로 시작된 신뢰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갈 발판을 마련한 셈이에요.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더 있어요. 현대로템은 이제 전차와 철도 차량만 만드는 회사에 머무지 않아요. 로봇과 수소, 우주항공 분야로도 사업 영역을 계속 넓히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로봇과 수소 관련 조직을 통합해서 피지컬 AI, 그러니까 실제 물리적 환경에서 작동하는 인공지능 사업으로의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어요. 무인 다목적 차량 같은 신규 장비들도 이미 개발을 마친 상태예요. 창원의 낡은 공장에서 미군 고물전차를 뜯어고치던 회사가 이제는 유럽 방산 시장의 표준을 논하고 로봇과 우주 항공까지 넘보는 기업으로 성장한 거예요. 반세기 만에 이뤄낸 변화라고 보기엔 정말 놀라운 속도예요. 이어서 이 회사가 걸어온 반세기의 역사를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짚어보고 앞으로 한국 방산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마무리로 풀어드릴게요. 자, 이제 이 회사가 걸어온 길을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짚어보고 마무리할게요. 현대로템의 시작은 사실 철도 차량 회사였어요. 1977년 창원에 문을 연 현대차량이 그 뿌리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방위산업에 처음 손을 댄 계기가 좀 남달라요. 당시 한국군이 쓰던 미군의 낡은 M48 전차를 개조하는 일을 맡게 된 거예요. 새로운 전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남이 쓰던 고무를 손보는 일부터 시작한 거죠. 그때만 해도 이 회사가 훗날 세계 방산 시장에 큰 손이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이후 이 회사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자체 기술력을 쌓아갔어요. 1980년대 K1 전차로 첫 국산 전차를 만들어냈고 2000년대 들어서는 K2 전차, 흡표 개발에 뛰어들었어요. 자동 장전 장치와 능동 방호 기술까지 갖춘 이 전차는 개발 당시부터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성능을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좋은 무기를 만든다고 해서 곧바로 팔리는 건 아니었어요. 장산 시장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도 신뢰가 없으면 아무도 지갑을 열지 않거든요. 그 신뢰를 만들어준 결정적 계기가 바로 2022년 폴란드였어요.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전차를 만들어 보낼 수 있는 나라라는 걸 증명했어요. 계약한 지 반년도 안 돼 실제 물량을 인도한다는 건 서방의 오래된 방산 강국들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속도였어요. 그리고 그 한 번의 신뢰가 지금 이라크와 페루, 루마니아까지 이어지는 연쇄 반응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제 허덕이던 창원의 이 회사가 어떻게 30조 원 곳간을 채울 수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였어요. 성능으로 문을 열고 속도로 신뢰를 쌓고
그 신뢰로 시장을 넓혀간 거예요. 2021년 순차입금 9천억 원이 넘던 회사가 2025년 순연금 1조 원이 넘는 회사로 완전히 탈바꿈했고 2026년 지금은 수주잔고 30조 원을 넘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장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라크 9조 원, 페루 3조 원, 루마니아 11조 원 규모의 사업이 순서대로 대기 중이고 K2전차의 나토 품질 인증까지 확보하면서 유럽 시장 전체로 문이 더 넓게 열리고 있어요. 방사는 한 번 계약을 맺으면 수십 년간 부품과 유지 보수가 뒤따르는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30조 원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에 가까운 숫자일 수도 있어요. 이런 흐름은 현대로템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K9 자주포를 만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함정을 만드는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까지 한국 방산업체들이 유럽과 중동, 남미 곳곳에서 비슷한 성공 사례를 이어가고 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변방으로 여겨졌던 한국 방산이 이제는 세계 각국이 먼저 찾아오는 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함원의 낡은 공장에서 미군 고물전차를 고치던 시절을 떠올려 보면 지금 이 회사가 서 있는 자리는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반세기 동안 묵묵히 기술을 쌓아온 사람들의 시간이 지금 이 30조 원이라는 숫자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셈이에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빚에 허덕이던 회사가 30조 곳간의 주인공이 되기까지. 그 과정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국궁 가득한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